얼만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륙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춘천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달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건데요.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은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자리마다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 지역 주민들은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역대 최강이라는 말에 가려졌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라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해 피해 복구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랐다고 하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지난 20년간 52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엔 음식 숙박업, 택시 같은 운수업에서 빠짐, 익사와 감전, 깔림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충분히 대비만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가 아니었을까요? 오늘은 산재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의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형식적인 점검은 결국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번만큼은 결코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태풍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기자들이 포항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받아서 선포를 하겠다. 그리고 재난 지원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무회의를 마치고 포항에 가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이 고충을 듣고 빠른 복구를 약속하는 이런 일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북 포항하고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이런 이제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네. 주민을 만났을 때 오늘 중으로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했군요. 네. 여야 지도부도 포항 재난 현장을 방문했어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늘 포항에 갔는데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에서 응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수 시에 이제 보상 금액이 이제 200만 원 지원금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적다. 경제도 많이 이제 경제 규모도 커졌는데 이 재난 지원에 대해서는 너무 옛날 기준 아니냐. 이 문제도 좀 같이 검토해서 해결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어제 이 현장 방문해서 신속 복구를 약속했다라는 내용을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 회복하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금 지원을 포함해서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인적 개편 문제도 얘기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추석을 앞두고 대통령실 1차 개편이 마무리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 이게 정책기획수석 신설 그리고 새 홍보수석 영입 이걸로 이제 시작이 된 이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비서관급을 중폭 교체를 했고 행정관급 실무진을 거의 이제 50여 명 정도 물갈이를 했다라는 점에서 애초에 언론이 전망한 것보다 좀 폭이 큰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던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보내고 종교다문화 비서관실을 사회공간비서관실로 변경을 하고 홍보수석실에 해외 홍보 비서관을 신설을 했다. 그리고 외신 비서관을 겸직하도록 했다라는 등의 내용인데요. 예. 근데 이 해외 홍보 비서관 겸 이 외신의 대변인 비서관이 강인선 대변인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강인선 대변인은 대변인이 아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대변인실은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재명, 천효정 부대변인 체제로 운영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재명 부대변인은 민주당 대표는 아니고 그렇겠죠, 설마. 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부대변인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천효정 부대변인은 원래 홍보기획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이었는데 이 부대변인으로 새롭게 임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공석이었던 정무일 비서관은 전희경 전 의원, 정무위 비서관에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 국민제안비서관에 정여국 국무총리실 민정민원 비서관이 임명이 됐다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네. 뭐니 해도 이 정무라인을 사실상 뭐 수석 빼놓고 전면 교체, 수석도 뭐 사실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정무라인 교체가 좀 눈에 띄어요. 특히 이제 전희경 전 의원이 정무일 비서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여야를 상대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거기에 임명된 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낳네요. 아무래도 이력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전희경 전 의원의 경우에는 강성 보수 시민단체다 이렇게 불렸던 바른사회 시민회의 정책실장을 지냈고 네. 또 이 자유경제원 지금 이제 자유기업원으로 이제 변경됐는데 이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우측에 치우쳐져 있는 인사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진박 간별사 논란 이게 있던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영입이 돼서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서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영웅이다 이렇게 치하의 표현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주사파 전대협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막말이다 이런 논란에도 좀 휩싸였는데요. 이런 전력을 비추어 보면은 야당하고 뭐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인사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무슨 용도일 것이냐? 아무래도 여당하고의 가교나 이런 것이 이런 역할을 맡아야 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럼 앞으로 여당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용산의 대통령실은 바라는 거냐에서는 좀 이런 부분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윤핵관과는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뭔가 국민의힘 안에
뭐 윤핵관은 지금 멀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퇴진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다른 세력의 어떤 누군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과 맞닿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핵관이 무너진 자리에 이제 초재선들이 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직할체제 비슷한 거라고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될 인물은 정무일 비서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해석인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방향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결국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검핵관은 다 살아남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해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언론들이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기자들이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결국 검찰 라인만 살아남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소위 말하는 윤핵관 라인은 속가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은 검찰 출신 비서관은 3명밖에 없다. 그리고 법률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은 과거 정권에서도 검사들이 했고 뭐 이례적이라고 하면 인사 비서관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검찰 일반직 출신 복두규 인사기획관에 대해서는 이 검찰에 있을 때도 1만 2천 명의 이 조직의 인사 업무를 10년 이상 한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 일을 해보니까 인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 라인만 살아남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굳이 부정하지 않았고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부정한 게 아니라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발표가 됐어요. 그동안에 지금 뭐 2차례나 지금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는 예산 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현안 업무 추진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과거 예산 업무를 하면서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쪽에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력을 보면은 미국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을 했고 88년도에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그 뒤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지냈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산관료 아닙니까? 근데 보건복지부인데 예산관료가 주로 신경 쓰는 거는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을 아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보건복지는 왜냐하면 좀 더 돈을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좀 이 논란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내정이 됐지만 그럼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물어봤는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장관 자리 최장기로 비워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지금 내정이 됐다가 낙마하고 그리고 사실 교육부 장관은 임명이 됐는데 여러 논란 때문에 다시 직을 내려놓고 이런 초유의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위원회도 대거 통폐합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530개였는데 정부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 문재인 정부에서 637개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것의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지난 이 2달 동안 민간 합동 진단반에서 모든 위원회를 전수 점검을 했고 그 토대로 정비 방안을 확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정부위원회 중에 약 39%를 폐지 통합을 한다. 그게 이제 246개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있는데 국민통합위원회를 제외한 기존의 20개 중에 13개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이제 61개 중에 34%인 21개를 정비를 한다.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 정비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향후의 위원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신설 시에 5년 이하의 존속 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 제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서 3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이 된다. 인력 감축도 100명 정도 이미 감축이 될 것이고 250명 이상이 아마 재조정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하는 역할이 있었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이면 그 역할을 과연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아마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정당 움직임도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추천했다고 해야 되나요? 임명했다고 해야 되나요? 내정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공식 절차는 내일 진행이 되니까. 이거 그러면은 권성동 직무대행이 이제 내정한 주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하는 안을 상임 전국위에 올리겠다라는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받은 거죠. 복잡하네요. 요즘 기구 이름도 좀 비대위 말고 또 새 비대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당 내부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게 된 것이 참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로는 상고 처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부의장실로 직접 찾아가서 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 수차례 설득해서 수락 답변을 받아냈다. 상고 처리였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내용을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박수로 이 정진석 부의장 비대위원장 지명을 추인을 했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는데 네. 정진석 부의장이 곧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하는데 독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이 소회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그런데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네. 이 배경이 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는 게 유력했던 인물이 주호영 의원이었는데 네. 어제 이제 공개적으로 고사 의견 밝힌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박주선 전 부의장이 유력하게 거론이 됐는데 네. 오늘 오전에 또 최종적으로 고사의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정진석 부의장이 뭐 급부상했다 이렇게 언론이 표현을 했거든요. 이 박주선 전 부의장의 경우에는 당을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칫 허수아비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고사의 뜻을 밝혔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대선 과정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이력 때문에 당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 있었던 데다가 또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민주당 출신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또 부르긴 하더만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돌아 윤핵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회 부의장이 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맡는 건 가능한 거죠?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례가 2번이 있다. 그리고 우리 당원 당규의 비대위원장 조건에 대해서 뭐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례라는 거는 정의화 전 국회 부의장 그리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현직 부의장일 때 각각 한나라당, 국민의당의 비대위원장을 겸임한 전례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진석 부의장 임기는 12월 말이기 때문에 뭐 적절히 스스로 판단하리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겸직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만 정진석 부의장이 부의장직을 그만둘 수도 있는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 부의장을 또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진석 부의장이 부의장을 했던 거는 당내 최다선 의원이었기 때문인데 주호영 의원이 그러면 또 최다선 의원이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직 그만두면 주호영 의원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유, 어차피 전당대회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오래 하진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뜨게 되면 비대위원장의 역할도 어느 정도 이제 없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 비대위원장을 만난 게 소임이지 않을까 이런 당내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으면은 아마도 네. 부의장직을 유지하면서 겸직할 수 있을 것이고 예상 밖의 변수들 때문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길어진다고 하면 아마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네,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의원총회에서의 분위기는 김웅 의원 한 명만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했다라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허은하 의원이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인했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지만 상당수 의원이 박수를 안 쳤다. 저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2명의 의원이 큰 소리로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느냐라면서 의문을 또 제기하기도 해서 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당내 반응이 뭐 좋지만 않다는 걸 보여주는 뭐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육모방망이 뭐 이거 가지고 정진석 국회부의장하고 한창 뭐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뭐 이사단하고 연결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당내 혼란이 벌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말씀하신 육모방망이 그 얘기는 정진석 이 부의장이 과거에 이제 육모방망이로 뭔가를 때리자 이렇게 얘기한 좀 그건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비꼬면서 이제 한 얘기인 거죠.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했는데 정진석 부의장이 그거 자기 정치다라고 지적을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이제 무슨 뭐 언론 표현으로는 석석 대전을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거기서 선물로 받은 거 육모방망이 비슷한 사진을 올려놓고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철퇴 비슷한 사진을 올리면서 육모방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페이스북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개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그 개가 이제 좀 표정이 좀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표정인데 밑에 자막으로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뭐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똑같은 또 비대위원장, 똑같은 성향의 비대위원장으로 좀 이제 기회를 날리고 있다 뭐 이런 취지겠죠. 정진석 부의장하고의 결국 그래서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원장 맡게 된 맥락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준석 전 대표 문제하고는 결국 전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 지도부의 뭐 명시적인 어떤 표시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만둔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정진석 부의장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 그만두고 이달 안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일 아마 원내대표직 사퇴에 대한 입장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정진석 부의장은 여기에 더해서 그러면 전당대회는 언제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고 새 비대위가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이 질문에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당연직 비대위원이 되기 때문에 비대위의 운영 방식이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이 오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당론 발의하는 것이고 박홍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를 하는 거고요.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사 범위는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허위 경력 학력 작성 의혹 또 이 코바나 컨텐츠 대표 재임 당시에 전시회를 개최를 해서 기업에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라는 의혹 등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특검의 임명 방식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데 즉 야당이 추천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수사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여당과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고요. 과거의 내곡동 사저 이명박 대통령의 그 의혹대와 같은 추천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뭐 장신구, 목걸이 팔찌 뭐 이게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해왔었잖아요. 이 문제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로 고발했다고요? 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이 석연치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에 후보자 재산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 고가의 명품 보석류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을 하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라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국민의힘은 격앙된 그런 분위기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방탄 배지 뒤에 숨었다. 방탄 갑옷을 또 입었다. 그랬는데도 방탄용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무리수라고 생각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여러 이제 민주당의 움직임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다. 그렇죠. 근데 이른바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오늘 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익히 보도가 된 내용이어서 많이 아실 텐데요. 이 검찰청법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두 가지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법무부가 시행령을 만든 것은 공직, 선거범죄, 마약 조직범죄 등을 다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죠. 구체적으로는 원래 공직자 범죄였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을 이 부패범죄로 재분류를 한 것이고 또 방위사업범죄, 마약 조직범죄도 경제범죄로 재분류하는 등의 이제 내용인 것인데 여기서 또 이 시행령에 이 확대된 이 검찰의 권한이 확대된 시행령에서 주목이 되는 게 직접 관련성 요건이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보안 수사 등을 할 때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범죄여야 되는데 원래는 이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범죄라는 거를 동종 범죄나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거를 검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걸로 지금 바꾼 거거든요. 그냥 다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안 수사 관련돼서는 검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 제한 없는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게 한 그런 내용이어서
이게 입법 예고안 시행령과도 달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행령 효력을 없애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아마도 기존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령이 모법과 충돌하는데 정부가 그것을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에 갖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오늘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 각종 입법 조처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계속 여야 간의 갈등 소재만 지금 계속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추석 때 다들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7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이런 이제 그 참변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그런 가운데에서도 두 분이 극적으로 생환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내 배관이 공간에서 버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어떤 구조길래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하주차장의 구조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네. 공간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끔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진출입구가 있고요. 예. 또 거의 이용자들이 이제 이를테면 건물이라든지 혹은 또 세대 내로 들어가기 위한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공간의 대부분 이제 천정을 보시면 배관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천장면은 이제 보들이 튀어나와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물이 이제 침수가 된 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제 물이 차면서 사실 물이 끝까지 다 완벽하게 꽉 차는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위가 거의 위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 위쪽에 이제 이를테면 배관이 있는 그 상단 부분까지는 물이 차지 않아서 그 공간에 이제 산소들이 공기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구조된 그 두 분은 그런 공간 위쪽에 이제 위치하시면서 구조를 기다리셔서 구조가 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어포켓이라고 하면 공기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차 올라가지 못하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데 그 표현은 정확한 건 아니네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에어포켓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물이 순식간에 차들어오면서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기 전에 물이 차면서 공기가 그 안쪽에 이제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차장의 천정고가 물이 쌓여있는 부분보다는 더 높게, 대신에 물이 들어온 유입구는 채워놓은 상태라서 밀폐는 됐지만 상부 부분까지는 물이 충분히 차지 않은 상황,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이 공간 안에 물이 차 있지 않고 공기가 차 있어서 어느 정도 숨 쉴 수 있는 이런 이제 생존 여건이 갖춰진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요, 차를 빼로 내려갔다가 물이 어느 정도 차에 차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은 차에 탑승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생활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다시 돌아 나오려고 했는데 돌아 나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차 있는 상황이었다면 차량을 무리하게 이동하시거나 차량을 이제 타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시지 않았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요. 네. 아마도 이제 차를 빼기 위해서 내려가셨던 분들은 다른 차들이 이미 이제 빠져서 나가는 것들을 보시고 내 차도 빨리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키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약간 좀 다르게 판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도 물이 차서 빨리 대피를 하려고 했다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물이 상당 부분 차 있고 계속 물이 유입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정상적인 보행이나 이런 부분도 어려울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이 또 급격하게 들어오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당황하고 긴장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이나 신속한 대피에 대한 판단을 못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뭐 물리적으로 대피하시기 물이 이제 장애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어려우셨겠지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당황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상황을 다 맞닥뜨리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지금 지하주차장이 침수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빼라고 하는 안내방송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천이 범람하지 않고 물이 그렇게 차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한 12, 20분 사이에 지하주차장이 물에 침수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지하주차장 공간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순식간에 물이 찹니까? 아마도 이제 일반적으로 비가 오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런 빗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지하로 만약에 유입돼서 물이 차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예측 가능한 또 그리고 굉장히 또 서서히 이제 물이 차는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상황들을 전제해서 안내도 했고 또 이런 이제 급격하게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차량 이동이 가능하겠다라고 뭐 안내를 하신 측에서도 그렇고 또 차를 빼러 가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천이 범람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류가 돼서 급격하게 유량이 증가되고 이런 물들이 그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뭐 대처를 하거나 이런 상황 판단을 하기 이전에 물이 이제 굉장히 빨리 침수가 되는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침수된 주차장 같은 경우도 CCTV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물이 유입되면서 물이 이제 그 지하 주차장이 완전히 침수되는 데까지는 거의 한 7, 8분 이내에 이런 상황들이 다 발생을 했다고 하거든요. 7, 8분 정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차를 빼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하신 분, 또 차를 빼러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거나 뭐 대피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급박한 그런 시간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앞에 눈에 보이는 차가 참 침수가 조금씩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차 있는 데 가서 차 주차장 문을 열고 이제 시동 걸고 나가려고 시도를 하게 되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근데 그럴 때 어느 정도 바퀴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차량이 이제 바퀴로 따지면 차량이 어느 정도 잠겼을 때까지가 안전하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조금이라도 잠기면 사실은 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고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한다 하더라도 아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침수된 지역으로 가지 않는 게 좋겠는데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득이하게 주행 중이나 또 어떤 상황에서 침수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위험한 수준이냐라고 본다면 대략 바퀴의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이 잠기면 위험한 상황으로 보거든요. 이는 이제 뭐 차 문이 잘 열리지 않을 정도로 수위도 되기도 하겠지만 차량의 제어라든지 운전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차량 바퀴 한 3분의 2 정도 잠긴다는 건 차량 하부 부분이 대부분 잠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량의 운행에 관련된 기능이 정지가 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물이 3분의 2 정도 바퀴가 찬다 그러면 차량이 또 물에 부력에 의해서 좀 뜨면서 뭐 흐르는 물 같은 데는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떠내려갈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판단하시는 기준들로 본다면 앞차라든지 주변 차량들이 대략 한 바퀴의 2분의 1에서 한 3분의 2 정도, 요 정도 잠겼다면 이건 운행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상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퀴에 물이 어느 정도 차도 그래도 대피를 할 수 있는데 지하 공간은 사실 대피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지하차장에 물이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를 그냥 포기해야 되는 이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꼭 이런 침수 상황이 아니라 어떤 재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일 때는 선제적으로 그 지역을 빨리 탈출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침수가 얼마나 많이 됐느냐 안 됐느냐 정도에 따라서 이 공간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이미 침수가 시작됐다면 이 공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제가 쉽게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때 만약에 집에 불이 났는데 집 안에 금송아지가 있다. 근데 바깥에서 보니까 불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빨리 가서 금송아지를 꺼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침수도 이미 침수가 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물이 얼마나 빨리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위험한 상황으로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 자체가 시작됐다면 사실상 그 공간에는 접근하시지 않는 게 사실상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우리 보통 주차장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출구가. 그럼 자연스럽게 물이 이제 빗물이 비가 많이 내리면은 안쪽으로 쓸려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수 시설을 만들거나 배수 펌프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건물마다 그 건물에 적정한 양의 배수 시설들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배수 시설들은 그 건물이
앉아 있는 그 공간 혹은 그 면적을 대비해서 대부분 배수 용량들을 산정하는데요. 예. 이러한 배수 용량을 산정할 때도 그 지역에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비가 왔을 때 이 건물 내 내리는 비는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다른 쪽에서 있는 빗물이 다 들어오는 것까지를 다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용량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넘쳐서 흘러내려오는 물, 또 혹은 뭐 이를테면 범람을해서 물이 급격하게 들어오는 부분, 또 혹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배수가 안 돼서 역류하는 이런 물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번 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건물도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배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뽑아내거나 이런 것에 관한 어떤 설계 기준이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는 건가요? 설계 기준은 사실 이제 물이 그 건물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들은 대략 적용을 해놨지만 이렇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물이 급격하게 들어오는 부분까지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초고층 건축물이라든지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규모 건축물들은 이 건축물들에 대한 특별한 심의들을 하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네. 그런 데서 이제 차수 대책이라든지 침수 방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이나 시설들을 적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중소규모의 건물이나 다른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차수 대책이나 침수 대책,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배수 용량도 어느 정도 좀 더 늘린다든지 혹은 또 차수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시설 기준 같은 것들, 관리 기준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이렇게 계획되거나 준비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도심에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지만 역류하는 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은 차수벽이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차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만 한계가 있겠지만 네. 역류하는 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역류하는 것들도 사실 어느 정도 대책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기에 역류 방지 장치라고 그래서 우리 건물에서 나가는 경우에는 물이 빠지지만 반대로 역류할 때는 이 밸브가 이제 닫히면서 물이 역류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이런 이제 역류 방지 장치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역류에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침수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역류 방지 장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인 역류가 발생하는 그래서 침수되는 상황들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위에서 쏟아지는 물, 또 그리고 또 역류가 되는 시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경우에 완벽하게 이런 부분들 차단하기는 분명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강남에 차수판 설치한 건물은 침수 안 된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자주 이렇게 수해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네, 물론 차수판이 이렇게 이제 효과적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차수판이 설치해서 일단 물이 안 들어오게끔 하는 게 가장 최선이거든요. 네. 또 그리고 차수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물이 뭐 완벽하게 안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또 들어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물이 급격하게 들어와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들은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뭐 지하에 있는 분들을 대피시킨다거나 이런 시간을 벌면서 훨씬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거든요. 네. 다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성능이 확보되는 거냐라는 것들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수판 같은 경우는 설치 의무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항상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이 시설이 아니거든요. 네.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는 이제 고정대라든지 이런 것들 해놓고 비가 올 걸로 예상되는 때 일시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은 해놨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에서 제때 설치를 안 한다거나 혹은 또 시점을 잘못 맞춰서 설치를 제때 안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침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차수판 설치 자체만으로 이 부분이 이제 의무화된다는 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차수판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또 이런 때 비상 상황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사실 갖춰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뭐 무조건 건물들을 다 차수판을 설치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뭐 저지대라든지 또 침수 위험이 있거나 혹은 또 지하 공간이 굉장히 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침수가 됐을 때 위험이 확실히 이제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대상들은 일부 의무화를 이제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건물별로 자구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하는데 뭐 지원을 이를테면 나는 이걸 차수판을 해서 내 건물을 지키고 싶은데 비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뭐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네,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지원을 하는 이런 방법들도 사실은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거 꼭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가을 태풍이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꼭 이건 좀 대비해야 된다. 이런 네, 게 있다면요.
예, 뭐 침수 이력이 있는 지역은 사실 지하 공간에 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차수판도 준비하셔야 되고 모래주머니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또 주변에 배수구라든지 또 빗물바지 이런 것들의 청소나 정비도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 같은 경우는 개인 스스로가 안전 수칙이나 행동 요령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에 따라서 행동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이 침수 시에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숙지하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우리가 역대급 태풍을 마주하게 된 것 역시 기후변화의 역습 때문이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서도 저희가 태풍 흰남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전문가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이게 뭐랄까요? 태풍이 이건 좀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지금도 참 많은 피해를 남겼지만 그렇죠, 네. 조금 더 한반도에 머물렀더라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남기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워낙 이 태풍이 올라올 때부터 그 기상청 예보관들이 워낙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역대급 태풍이다. 네. 네, 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다 이러면서 거듭 강조를 해서 진짜 피해가 정말 역대급이면 어쩌나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강풍 반경에서 좀 벗어나 있고 해서 네, 그렇죠. 서울에서는 좀 잘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 기록만 놓고 보면 손꼽힐 정도로 강한 태풍이었던 건 맞습니다. 중심 기압이 보통 이제 강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네. 역대 3위였으니까요. 역대급이란 말이 손색이 네. 없는데 이제 특히나 아까 나왔지만 포항이나 경주 이런 쪽에 좀 비가 많이 왔어요. 예. 포항은 시간당 110mm 이상이 왔으니까 거의 퍼부었다라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태풍이 기본적으로 막 수증기를 퍼 올리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북쪽에서 계속 건조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딱 그 지점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수량이 더 증폭이 됐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건조한 차가운 공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강수가 좀 이렇게 집중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또 이게 또 한편으로는 태풍의 힘을 조금 완화시키는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기상청이 처음 예보할 때는 한 6시간 머물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2시간 만에 좀 빠져나가서 그나마 다행이고 이게 빨리 나간 게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요. 이게 루사 때 보면은 루사는 중심기압만 따지면 지금보다 더 약한 태풍이었는데 이게 워낙 천천히 움직였어요. 상륙에서 나갈 때까지 21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재산 피해가 1위고 인명 피해도 4위니까 이게 그나마 빨리 지나간 게 다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안 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생각은 계속 끊임없이 드는데요. 그런데 흰남노는 경로부터 조금 특이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도쿄 남동 쪽에 아주 먼 바다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처음엔 이제 대만 쪽을 향해서 위도에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수평에 가깝게 서쪽으로 이동을 해왔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 보통 영향을 주는 태풍들을 보면 이제 필리핀 동쪽 그쪽 해상 그리고 위도로 치면 한 10도, 20도 열대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약간 높게 26도에서 좀 만들어졌고요. 그게 이제 쭉 서진해 온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필리핀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지난 2일부터 방향을 틀어서 이제 북상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북상하기 전에 보통 대만 동쪽 해상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이렇게 머물게 되면 이 태풍이 기본적으로 상승 기류이기 때문에 바닷물도 함께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밑 심층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오면서 해수가 좀 온도가 식고 그래서 이제 태풍도 약간 약화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도 살짝 그래서 처음에 기운이 빠졌다가 이게 어찌어찌 북상을 시작하면서는 오히려 더 힘이 세졌다 이런 보도 많이 보셨죠. 그 원인이 이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는데 올해 파키스탄에 큰 비를 뿌린 인도 몬순 이게 또 이제 원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도 몬순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아프리카 소말리아부터 뭐 인도 거쳐서 중국 남부까지 수증기를 이제 여름철에 공급하는 커다란 벨트 같은 거예요. 근데 대만 쪽에 머물면서 이 태풍이 그쪽에 있던 수증기를 끌어들인 거죠. 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이제 그 태풍이 올라오는 경로의 바닷물이 평년보다 이제 1, 2도 정도 높았기 때문에 계속 그 원료인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올해 태풍은 좀 많은 편이에요.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고 그쵸. 저 기억력이 한계가 있는 건가? 네, 그 이제 일단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 수만 보면요. 그러니까 8월까지 한 13.5개가 이제 평균인데 올해는 11개니까 뭐 살짝 적은 편이긴 하죠.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거는 사실 7월 달에 에어리와 송다, 트라스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잘 기억이 네, 맞아요. 안 나죠. 네. 그럴 만한 게 이제 송다와 에어리는 상륙을 하지 않고 그냥 바다에서 생을 마감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트라세는 상륙을 하긴 했는데 이게 태풍이 아니라 열대저압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태풍이라는 게 열대 저기압인데요. 이게 이제 뭐 태평양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도양, 뭐 대서양 다 이런 게 만들어지죠. 그 네. 불리는 이름은 다 다르고. 근데 이제 태풍 이제 그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요 태풍 자체는 이제 올해 조금 발생이 적은 정도였는데 대서양 같은 경우 대서양에서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대서양에서는 올해가 유달리 조용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이제 그 여름철 전에 미국에서 기상당국이 전망할 때는 올해 허리케인 되게 많이 찾아올 거다 이렇게 예.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예. 그 지금 7월에 초반에 아주 약한 거 3개 정도 발생을 했고 8월에는 아예 하나도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8월 허리케인이 없었던 게 97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뭐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뭐 2등급, 총 5등급까지 있는데 2등급까지만 성장하고 지금 소멸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 태평양, 대서양 이쪽이 약간 잠잠하다 보니까 그 요번 흰남노를 놓고서 이제 고요한 바다의 정적을 깨트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어떤 외신이 하기도 했는데 근데 아직 이제 가을에도 요새는 가을 태풍이 되게 예. 심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여름에는 우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에 완전히 이렇게 장악이 돼 있어서 그걸 예. 뚫고서 태풍이 오기 어려운데 북태평양이 이렇게 좀 밀려나면서 이제 그걸 길이 열리는 거죠. 태풍의 네네. 길이. 예. 그래서 예. 아직은 이제 장담하기는 어렵다. 예. 그 허리케인 얘기하니까 뭔가 지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늘 뭐 허리케인 때문에 미국 뭐 일부 지역이 초토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TV를 통해서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후변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이제 태풍과 뭐 태풍 허리케인과 기후 변화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제 통상적으로 나온 얘기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개수는 줄지만 강도는 세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태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위도와 고위도 열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적도는 뜨겁고 네. 그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지잖아요. 예, 이런 예. 이제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만들어진 게 태풍인데 아무래도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 쪽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왜 기후변화로 북극이 더 뜨거워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네네. 텐데 이게 이제 북극 쪽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다 보면 이제 저위도 고위도의 온도차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태풍 발생 자체는 줄어들게 될 거다. 그런데 이제 바다가 전반적으로 따뜻해지니까 예. 한번 만들어지면 이제 그 세력을 유지하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흰남노가 아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일단 만들어지면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 살아남아서 이제 피해는 더 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이제 대서양에서도 지금 하나 만들어진 다니엘이라는 게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게요. 이게 지금 북위 40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북위 40도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왜냐하면 지금 대서양 온도가 역대 가장 높다고 해요. 예. 이쪽 지역 온도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상치 않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월에도 요새는 이제 태풍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라니냐는 좀 바다 온도가 더 차가울 때 생기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라니냐하고도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네, 요새 보면은 이제 뭐 요새 태풍 발생하면서 라니냐가 뭐 길어졌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 라니냐가 말씀하신 대로 동태평양 바다가 평소보다 좀 차가워지는 걸 말합니다. 네. 이렇게 라니냐가 발생을 하면요.
그 북태평양 지역에는 고기압 성순환이 좀 강화가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고기압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말하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북태평양의 시계를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하면 그 시계바늘이 4시에서 7시로 움직이는 게 이제 강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 강해진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기류가 강해지는데 그게 어디냐면 한 위도로 치면 30도 혹은 그 약간 이상. 그러니까 예.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고 무대, 예. 고 위치가 되는데요. 예. 원래 이쪽은 편서풍 때여서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흘러요. 예. 근데 라니냐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는 게 생기니까 이게 상쇄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바람이 약해지는 겁니다. 네. 약해지다 보니까 해수가 증발이 잘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해수면 온도가 자꾸 뜨거워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라니냐 때는 이 북태평양 온도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 1, 2년에 끝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역대 지금 3년째 지금 라니냐가 지속되는데 이게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12월까지 만약에 라니냐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게 역대 최장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 해수면만 지금 뜨거운 게 아니라 그 안에까지 열이 쌓여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태풍이 강했던 게 온난화 영향도 있지만 라니냐 이상하게 긴 이 라니냐도 좀 뭔가 작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늘 우리가 엘니뇨니 라니냐니 뭐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쓰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일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지만 그렇죠. 진짜 우리 일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지금 저희가 실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파키스탄이 거의 뭐 국토의 한 3분의 1인가요? 네. 다 그냥 물로 잠긴 거 모습들을 좀 보곤 했는데 네. 거기도 역시 라니냐 현상 때문인 건가요? 그것도 지금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라니냐랑 굉장히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게 올해 이제 라니냐가 길었던 현상 그리고 파키스탄의 엄청난 수해 이게 이제 있는데 바로 요 직전 2010년에도요. 예. 똑같이 그때도 라니냐가 그때도 굉장히 심했고 그다음 파키스탄도 그때도 막 엄청난 지금 거의 지금과 비슷할 정도로 그 물난리가 크게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이 라니냐가 그 이제 그쪽 인도의 서쪽 바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예. 그쪽에 뭔가 수증기 공급을 강화시키는 시그널을 주고 그게 이제 파키스탄 폭우로 이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그 추정이 있는데 아직은 좀 밝혀져야 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북위 30도 때 얘기를 자꾸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딱 지금 거기 껴 있잖아요. 네. 얘가 움직이면 자꾸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좀 걱정이 되는데 곧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추석 연휴 때 날씨는 어떻게 예상이 나옵니까? 네, 지금 이제 태풍 가고서 오늘 하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늘 정말 예뻤거든요. 예. 지금 이제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딱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추석 당일인 10일까지는 대체로 맑을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름달도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고기압이 점점 동쪽으로 빠지면서 11일부터는 조금씩 흐려져서 제주나 남부 쪽엔 비가 올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지금 열대저하부가 또 하나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얘가 태풍으로 발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날씨 좋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추석 연휴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지구생활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옅은 안개가 낀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지방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와 인접한 도로, 서해안 인접한 교량은 안개가 더 짙게 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 맑겠고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추석날에는 전국적으로 높은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날이 흐려서 보름달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전국이 구름 많거나 다소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등 12도에서 20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 29도, 대전, 세종, 부산, 제주 28도, 울산 27도, 인천은 26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9도, 습도 7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가끔 무심코 발견한 단어 하나가 가슴을 무너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원한 안녕 같은. 이 표현을 보고 언제 이별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념하고 싶어 오래전 읽고 책장에 꽂아두었던 그 책을 꺼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토성을 지나간 후에 마지막으로 지구 쪽으로 되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느꼈다. 천체 물리학자 칼 세이건은 당초 토성을 지난 후에 보이저 1호 카메라를 지구 방향으로 돌려 촬영을 하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저 1호가 도달 목표였던 토성을 넘어 1986년 천왕성, 89년에는 해왕성과 명왕성 궤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마침내 1990년 2월 14일 더 이상 지체하면 태양계를 벗어나겠다고 판단한 그는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는 과학자들의 반대를 뚫고 보이저 1호 카메라를 지구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태양계 너머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은 말 그대로 창백할 정도로 하얀색을 띤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칼 세이건의 말대로 우리의 기쁨과 슬픔, 숭상되는 수천의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이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겁쟁이 등 인류의 역사에서 그 모든 것이 총합이 여기에 이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천체에 살았던 것임을 실제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 놀라운 사진을 전송한 보이저 1호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재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233억 킬로미터 떨어진 빛의 속도로 달려도 무려 21시간이 걸려야 닿을 수 있는 인터스텔라, 즉 성간 우주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1977년 9월 5일 발사된 지 45년이 지나도록 꾸준히 신호를 보내던 보이저호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 건 넉 달 전. 보이저 1호의 안테나를 지구 방향으로 돌리도록 조절하는 탐사선의 핵심 부품에서
엉뚱한 정보가 지구로 전송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사는 보이저호가 길어야 2030년이면 수명을 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와 영원한 작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어쩌면 저는 행운의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칼 세이건이 1989년 그 순간 사진을 찍도록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제가 거대한 지구에 살았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진 채 수명을 다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스쳐 지나가 버린 그때 생각이 나 기억 모퉁이에 적혀있던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제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goodbye 오래 머물러 주어서 고마워 이 말이 뭐라고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제 우린 다른 꿈을 찾고 있던 거야. 아주 어린 날 놀던 숨바꼭질처럼 해가 저물도록 혼자 남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제 goodbye.
박효신의 굿바이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6220님께서 오랜 시간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보이저호 생명이 다해간다니 아쉽네요. 보이저 1호 애썼어. 그리고 잘가. 안녕. 지금부터라도 보이저 1호 기억할게.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8356님. 송신이 끊겨도 보이저호들의 항해는 계속된다는데 언젠간 외계 문명과 조우에 인사하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존재인 인류의 한 인간의 빈약한 상상력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글쎄요, 보이저호가 우리의 관측과 통신은 뭐 끊길 수가 있겠죠. 지금 성간 우주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태양계 바깥에서 다른 우주하고 우주에 도달하기까지 그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게 너무 넓어가지고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외계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태양계를 벗어나질 못하니까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외계 생명체하고 직접 만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야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어떤 그 존재인지 생명체인지 이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이저호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보이저호가 촬영한 지구 사진도 그래서 가끔씩 들여다보면 왠지 짠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사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많이 주시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철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풍 힘남노 영향으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면서 소중한 생명 7분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계속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가족이란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선 어젯밤에 9시 41분쯤에 50대 여성이 정말 기적적으로 생존한 상태로 구조가 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저체온증을 제외하고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는데요. 근데 지하철역으로 함께 갔던 아들이 다음 날 오전 10시 35분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조 당시에 그 아들이 주차장에 있다라고 하면서 구조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3시간 뒤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고 어머니가 이제 오후에서야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들이 엄마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부러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들하고 엄마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서 이 아들 별명이 엄마 껌딱지라고 불릴 만큼 그토록 엄마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 새벽에 엄마가 이제 차를 빼러 가니까 따라 나섰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차가 함께 이제 차에 탔는데 물이 차오르니까 아들이 먼저 어머니를 빼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깨가 안 좋으셔서 본인이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니까 수영도 잘 못하시고 어깨도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아들 보고 먼저 다른 사람부터 따라 나가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너라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먼저 내보냈는데 아들의 마지막 말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차장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 갔던 70대 남편과 60대 부인이 4번 간격으로 나란히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아버님은 평생 굴착기를 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은퇴 후에 봉사활동을 이제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하셨었는데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내놓으라고 지금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 이 손녀를 이뻐하셔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 내놓으라고 진짜 어른들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형이 지금 그 독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독도 경비대에서. 네. 그 서모 순경인데요. 그 형의 차를 대신 빼러 갔던 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당장 이제 동생이 빈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죠. 기상이 나빠가지고 네. 당장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동생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금 헬기를 동원해서 독도에서 포항까지 이동을 도운 상황입니다. 원래 기상 악화여서 내일 오후나 넘어서야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비극적인 재난에 장례를 치르게 한 게 맞다라고 하는 경찰청의 배려가 있었다고 하고요. 올해 4월에 취업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숨진 해병대 서모 씨는.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한 다음에 첫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 명절 때 보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친형의 차를 이 독도에 근무하는 친형의 차를 빼주러 갔다가 실종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황망히 또 떠나서. 떠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데에서도 지금 전체 사망자 인명 피해가 보니까 포항, 울산, 경주 여기에서 지금 집중돼서 발생했어요. 네. 그 인명 피해를 입은 분들도 역시 많은 사연들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흰남도가 이 한반도에 상륙을 했을 때 냉천불이 이제 범람을 해가지고 네. 휩쓸렸었는데요. 여기에 휩쓸린 20대 남성이 실종 하루 만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실종자가 오늘 오후 1시 16분쯤에 태화교 교각 인근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어요. 태화교 밑에 뭐가 떠다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신고가 들어와서 당국이 출동을 했는데 인상착의를 통해서 A씨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실종된 곳에서 16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새벽 1시쯤에 울주군 언양림 남천교 아래 하천에서 빠져서 실종이 됐는데요. 그 당시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천에서 이 발을 담그고 놀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사고 당시에 흰남노 영향 때문에 하천 수위가 불어났고 유속이 굉장히 빨라진 상태였는데 실종 당일부터 소방대원이랑 드론까지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일행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전체 확진자 수는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일단 추석 연휴는 이번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이 추석 연휴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혹여나 추석 연휴에 만약에 열이 나거나 네. 검사를 받거나 진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번호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건복지부 콜센터가 129번이고요. 그다음에 시도 콜센터가 120번. 요 전화 2번. 129번이든 120번이든 둘 중에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응급의료 포털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그 원스톱으로 진료를 어디를 해주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 원스톱 진료기관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검사 진료 처방까지 다 한 군데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전 연휴 기간 동안 6,000곳 그리고 그 근처에는 먹는 치료제를 빨리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조제를 담당하고 있는 당번 약국까지 500곳 이상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스톱 진료기관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가까운 보건소나 민간병원에서 진단을 검사를 하시고 예. 먹는 치료제를 처방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들도 있잖아요. 예, 이런 그렇죠. 경우는 이제 전화 문의가 필요하니까 재택 치료 의료 상담센터가 주간에 150개, 야간에 140개 이상이 정상 운영이 되고 보건소 당직 체계도 정상 운영을 해서 코로나 환자가 만약에 재택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나빠지게 되면 그 입원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걸 참고하셔서 그럼 어디 있어요? 궁금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129번, 120번의 전화나 응급의료 포탈을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선별진료소가 지금 운영이 돼요. 그리고 특히나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이 되거든요. 9군데가. 네. 9일부터 10일까지 여기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실 때 혹시나 불안하시면 검사를 받으시고 올라오시기 전에도 불안하시면 늘 했던 것처럼 검사를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가검사 키트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번거롭고 가는 길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 하시면 그거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단단히 준비를 하시는 게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아, 그럼요.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만약에 감염. 제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항상.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같이 친지들이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뭐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집단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이제 자가 진단하시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내려가시면서 검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 검사 키트가 요즘 뭐 아주 간편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검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휴 기간에 갑자기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벌에 쏘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성묘를 갔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애플리케이션 하나 내려받아 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거요? 응급 의료 정보 제공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어디가 뭐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데서 얼마나 가까운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응급처치 요령 이런 거를 정보를 안내를 하니까요. 응급 의료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하나 다운을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 전화하시는 게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구급대 도움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이 24시간 가동이 되고 또 재난거점병원이 전국에 40곳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재난의료지원팀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까운데 어떤 기관이 있는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의료 정보 제공의 앱이 있으니까 그걸 다운로드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는 환자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연휴 기간에는 응급 환자들 그리고 중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의료기관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연휴 기간에는. 비응급으로 분류되면 참 그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까운 병원이나 응급 그 의료소 혹은 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셔서 응급실 가면 또 검사도 엄청 순서가 많잖아요. 아니 아예 진료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워낙 중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니까 뭐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뉴스를 전해드리지만 대학병원에 가서 이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이건 응급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진료받으려면 몇 시간 기다리셔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차 의료기관이나 동네 주변에 병원 문을 연 곳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좀 확인을 해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맞아요. 보통 이제 귀성하거나 귀경하셔서 머무르시는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중간중간 확인을 미리 좀 해두시고 전화번호도 하나 메모해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앱이 응급의료 정보 제공. 다운로드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거리두기 없는 추석 10명 가운데 6명이 고향에 가겠다. 이렇게 응답했다고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저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천국이 성인 남녀 1,580명을 대상으로 추석에 귀향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58.4%가 갑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뭐 이유는 다 아시는 거죠. 부모님 보러 가고요. 친구들 보러 가고 이제 가족들 보러 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집에서만 연휴를 보낼 예정이라는 분도 많았어요. 예전 같으면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아무리 이제 규제가 많이 풀렸다고 해도 단식이 좀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고 본인도 이제 백신 접종을 마쳤으니까 사실 부모님 보러 가는 게 제가 늘 불안한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마음은 보고 싶은데 혹시나 또 그럴까 봐 제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사는 수도권에 사니까 부산에 사신 부모님한테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못 봤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고향에 머물지는 좀 일정이 짧아요. 이번에 하루 머무신다는 분이 29.3%, 이틀 머무신다는 분들이 33.6%로 제일 많았고요. 사흘은 22.6%였고 5일 이상의 답은 휴가까지 붙여서 7.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사를 토대로 보면 어느 귀성길이나 이럴 때 귀경길도 마찬가지지만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대략 추측이
추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해마다 이제 보통 해오는데 이동 인원을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책정을 하잖아요. 요즘 예. 빅데이터 때문에 사실 카드나 뭐 이런 거 움직임 가지고 예측을 하면 꽤 많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의 이동 인원은 3,017만 명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3,017만 명요. 네, 네. 그러면 하루 평균 이동량이 603만 명 정도 이동을 하는 건데 작년 추석에는 거리두기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546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4% 정도 늘어난 수치고 아까 하루 머무는 답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일 많이 이동하는 날은 추석 당일날이에요. 10일인데 758만 명이 움직이게 되고 대부분은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90% 넘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감안을 하시고요. 일평균 이제 연휴 기간 동안 542만 대의 차량이 움직일 건데 이게 작년보다 13.4%가 많으니까 작년에 내려가셨던 분들은 감안하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냐는 거죠. 서울, 네. 부산 내려갈 때 9시간 50분. 서울, 목표 9시간 55분 예상이고요. 귀경은 예. 대전 서울이 4시간 40분, 부산 서울은 8시간 50분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제일 많이 가는 날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 돌아오는 날은 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고속버스 예비 차량, 시외버스 예비 차량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KTX도 증편합니다. 그리고 항공편도 225편이 증편이 되고 배편도 367회, 그러니까 한 15만 명 정도가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예. 아이고. 그래도 지금 저 오래간만에 9시간, 10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깜짝 놀라셨군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 네. 보통 한 6시간, 7시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유달리 많이 막힐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한 10% 이상 늘어나니까 예. 그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미리미리 좀 점검하시는 네.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절 연휴 반납하고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2030 세대들도 있다고요? 짠하긴 한데요. 또 열심히 사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연휴 동안 하면 조금 단가가 있잖아요. 이 수당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틀 정도 일을 하면 어쨌든 남들이 쉴 때 일을 하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물가가 너무 살인적으로 오르니까 단기 알바를 하겠다는 2030 세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석 달 연속 6%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이전에는 뭐 투자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그게 또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더더구나 네. 마음이 좀 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알바천국에서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지난달 1,5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0% 이상 51.1%가 추석 연휴에 알바 계획이 있다. 이유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 단기로라도 원래 알바를 하고 있어서 라는 응답이 많았고요. 생활비나 저축에 쓰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부모님 용돈 받아서 생활을 했다면 연휴 때만이라도 좀 벌어서 조금 보태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왕복한 교통비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가게문 열겠다 이런 자영업자분들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들도 많았고요. 작년에는 이제 계속 거리두기 때문에 매출이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사실 또 연휴가 대목인 가게들도 있고요. 예. 또 주말이나 연중무휴인 경우는 원래 영업시간이니까 영업일이니까 문을 연다라고 하는 응답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해제 때문에 매출이 좀 늘지 않을까, 손님이 좀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다 행복한 추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로 되었던 이규영 코치가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네. 빙속 스타인 이규혁 선수의 동생입니다. 예. 그리고 나가노랑 솔트레이크 올림픽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출신의 이규영 코치가 올해 초에 대학에 입학한 19살 이해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학 축하를 이유로 술을 같이 마셨고요. 그때 예.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게 피의자 측의 주장이고 이규영 코치 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실제로 성관계로 이어지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빙상경기연맹에서 우선 진상조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영구제명 등에 포함해서 강력한 징계를 내놓을 방침인데요. 지금 이규영 코치가 구치소에 소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접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에다가 빙상경기연맹이 조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신고가 접수가 돼서 구치소에 있는 피신고인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2019년에 조재범 코치 성폭력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었는데 3년이 안 돼서 이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해결이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좀 안전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 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재 디렉터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이중섭 화백 부인은 이남덕 여사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두 분 결혼 생활은 7년 정도밖에 안 했다고요? 맞아요. 근데 이중섭 화백 아내로 70년을 사신 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요즘 세대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러브 스토리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남덕 여사는 원래 일본인입니다. 야마모토 마사코라는 이름을 지녔던 사람이고 네. 이제 남쪽에서 온 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남덕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건데요. 네. 둘이 만나게 된 거는 이중섭 화백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때 만났고요. 일본 문화학원의 그 미술부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1945년에 이남덕 여사는 이중섭과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오는데요. 그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여행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빠져서 열렬하게 사랑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생활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1952년에 한국전쟁 중에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이후에는 가족과 재회할 날을 그리면서 그림도 그리고 아내한테 편지도 보내는데요. 네. 이 편지 속에 많은 그림과 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멘트와 그림과 이런 것들이 많이 온라인 상에서 이제 그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가족들한테 보냈던 편지화나 아니면 이중섭이 생활고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담뱃값, 은박에다 그렸던 맞아요. 그런 은지화 등이 오늘까지 남아서 이중섭의 그 가족애를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별 후에도 70년 가까이 이중섭의 아내로 남아서 독신으로 사셨다고 해요. 예. 그러다가 지난 8월 30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별세를 하시면서 천국에서 재회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많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생긴 이제 궁금증이 예술가에게 뮤즈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네요. 네. 예술가에게 뮤즈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다들 궁금해하는 되게 신비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뭔가 힘을 내게 하나? 아니면 네. 예술적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나? 뭐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가까이서 아무래도 보시게 되잖아요. 네. 어떤가요? 우선은 뮤즈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네. 뮤즈는 본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춤과 노래, 음악, 연극, 문학에 능한 그런 여신입니다. 그리고 예술가에게 영감과 재능을 불어넣어주죠. 네. 그래서 예술가는 뮤즈로부터 어떤 종류든 예술적 영감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예술가한테는 그 뮤즈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관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고 평생을 사랑하는 진정한 소울메이트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조각가 로댕에게는 까미유 클로델이라는 뮤즈가 있었고 네. 까미유는 로댕이 자신의 성공을 방해한다. 라는 망상에 시달려서 정신병원에 수감이 됩니다. 네. 살바도르 달리에는 10살 연상의 여인인 갈라가 있었는데요. 네. 이 달리는 갈라에게 쿡 빠져 있었지만 갈라는 이후에 다른 화가와 또 사랑에 빠지고요. 피카소는 뮤즈로 이제 유명한 뮤즈가 그 도라마르라는 뮤즈가 유명한데요. 네. 사실 피카소에게는 이 여인 말고도 7명이나 되는 그런 여인과 깊은 관계를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섭 화백과 이남덕
여사의 러브 스토리는 워낙 유명하지만 네. 이런 사랑이 예술가와 뮤즈 관계의 전부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7년의 기억으로 70년을 산다 이것이 뮤즈와는 별개의 굉장히 행운인 그런 이제 사랑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정형화돼 드는데요. 있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이제 이중섭과 이남덕의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보면서 궁금했던 포인트는 좀 다른 것이었는데요. 네. 둘이 미술부 선후배로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왜 이남덕 여사는 왜 예술가로 활동을 안 했을까 하는 게 저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똑같은 예술적인 네. 재능을 타고났었던 거잖아요. 네, 물론 과거에는 여성이 화가로 활동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고요. 예. 그 여성 소외의 역사가 비단 미술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이남덕 여사가 1921년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경자 화백이 1924년생이거든요. 거의 동시대인. 네, 물론 청경자 화백이 그 시절에 여성 화가로서 활동했던 것도 대단한 일이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아주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미술부라고 해도 뭐 소질이 그만큼 없었을 수도 있긴 한데 예. 왜 유명한 예술가는 모두 남자이고 잘 알려진 뮤즈들은 다 여자인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알고 있는 남자 뮤즈 잘 안 떠올리시죠? 그러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뮤즈라고 알고 있던 여성들이 알고 보면 예술가였던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로댕의 뮤즈로 잘 알려진 까미유 클로델 또한 조각가였고요. 예. 어떤 면에서는 로댕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까미유 클로델이라는 이름보다는 로댕의 뮤즈로 기억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 작가의 뮤즈로 대표되는 여성 작가들이 남자 그 작가보다는 누군가의 연인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유명 작가의 뮤즈가 되면 유명인의 그늘에 가려서 오히려 더 빛을 보지 못한다. 이런 편견을 깬 그런 예술가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짐작이 가실까요? 여성 예술가로서? 여성 예술가. 아까 청경자 화백 네. 얘기하셨잖아요. 청경자 화백은 뮤즈가 아니라 네. 뮤즈를 더 쓸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뭐 그러기도 하고요. 네. 누가 사실 있을까요? 여성 예술가를 네. 현대 예술가 말고 과거에 존재했던 여성 화가들을 떠올려 보자면 많이 생각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쵸. 제가 말씀드리면 예. 누군지는 알겠다 하실 것 같은데요. 누구요? 이렇게 눈썹을 일자로 그린 멕시코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가진 여성 화가가 있는데요. 본 것 같아라고 그림은 생각하시는 기억이 분들 나실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아요. 네, 바로 프리다 칼로라는 네. 사람입니다.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요. 제가 강의를 해보면 아직 그 상세한 스토리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얘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프리다는 멕시코의 국민 화가인 디에고 리베라의 뮤즈로 원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붓을 놓은 적도 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디에고 리베라 이상으로 그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예. 오히려 그 디에고를 프리다 때문에 언급하는 경우가 요즘엔 더 많은 것 같아요. 프리다 칼로는 알아도 네. 디에고 리베라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프리다 칼로가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하면요. 멕시코의 지폐에 그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럼 우리 세종대왕급 그렇죠. 시사인당급? 세종대왕급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나라에서는 화폐에다가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넣잖아요. 네. 그만큼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고요. 500페소에 새겨져 있는데 재밌는 거는 500페소의 반대쪽에는 그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이 500페소에는 장군 얼굴이 있었는데요. 네. 2010년에 멕시코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프리다와 디에고를 넣었다고 하고요. 죽어서도 부부가 이렇게 지폐 한 장을 두고 앞뒤로 같이 한 몸처럼 붙어 다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이중섭과 이남덕 여사처럼 그렇게 아름답기만 했던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오히려 어떤 막장 드라마에도 안 나올 법한 그런 사건과 고통이 가미된 삶이었는데요. 우선 프리다의 유년 시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지금 같은 지폐에 앞뒷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영원히 뒤로 돌려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같이 있을 것 같으면 한 사진 안에 한 컷 안에 들어가야지 맞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그런 빛에 느낌이 오는데요. 비춰보면은 겹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네, 프리다는요, 6살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오른쪽 다리가 쇠약해지는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18살 때는 그녀가 탄 버스가 경전철과 충돌을 하면서 온몸에 뼈가 으스러지는데요. 예. 어느 정도였냐면 쇠기둥이 갈비뼈와 질을 관통했던 사고였다고 해요. 예, 이후에 30번에 걸친 수술을 하는데요. 예. 프리다가 1907년 태생이거든요. 예. 그러면 1900 초반의 의술이 아무리 30번의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죠. 지금처럼 훌륭하지는 않았겠죠. 예. 게다가 이제 그 의술이 그러다 보니까 뭐 3개월간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매달았다. 뭐 이런 민감요법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방 안에 고립된 상태로 정상적인 외부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원래는 의학 공부를 하고 싶어 했던 소녀였는데 사고 이후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계속 방 안에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게 그림을 들고 당시에 유명한 화가인 디에고 리베라를 찾아가는데요. 예. 디에고 리베라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얼마나 멕시코에서 유명했냐면요. 예. 당시 멕시코는 문맹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글을 읽지 못하다 예. 보니까 어떤 역사적 상징이나 이런 거를 벽화 작업을 했고요. 그게 멕시코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작품들을 그냥 멕시코 벽화 운동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요. 미국이 뉴딜 정책에 디에고를 미국으로 초청까지 했을 정도로 정말로 말 그대로 국민 화가였던 사람이에요. 네. 디에고가 그 프리다 kahlo보다 21살이나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들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디에고는 멕시코 벽화에다가 프리다를 이렇게 그려 넣었을 정도로 되게 로맨틱했다고 해요. 결혼 네. 전에는. 예. 둘이 결국에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결혼 후에 프리다는 디에고를 서포트하는 역할로 남겠다고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포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술가가 아니라 스스로 뮤즈로 남기를 자처를 한 거죠. 네. 근데요, 프리다 칼로의 일생은 사실은 고통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는데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교통사고가 육체적 고통의 시작이라면 정신적 고통의 시작은 디에고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살아서 결혼했다고 하고 뮤즈가 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고 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프리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 2번의 사고를 당했는데 예? 첫 번째 사고는 경전철과 충돌한 것이고 두 번째 사고는 디에고를 만난 것이다. 이 부분 공감하시는 그러게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기혼자분들 좀 같긴 계실 것 한데 같기도 한데요. 결혼 생활이 좀 순탄치 네. 않았던 모양이네요. 네, 왜냐하면 디에고 리베라가 여성 편력이 워낙 강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의 친구와도 딸을 낳았고요. 사실 프리다 칼로를 만난 것도 두 번째 부인과 결혼 생활 중에 만난 것이기도 하고요. 네. 더 충격적인 거는 프리다와 결혼한 이후에 프리다 친여동생과도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친여동생요? 네. 그럼 처제? 네, 그렇죠. 처제. 예. 충격적이죠. 특히 한국 정서로는 더더욱. 예. 디에고가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동생도 잘 이해는 가지 않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되겠죠. 게다가 이 고통이 프리다에게는 유독 극대화가 됐던 이유는 프리다가 아이를 정말 갖고 싶어 했는데 네. 그 교통사고로 쇠기둥이 질을 통과했다고 했잖아요. 예. 3번이나 유산을 하고 결국에는 평생도록 아이를 한 번도 낳지는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두 번째 유산으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친여동생과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없겠어요. 그렇죠. 충돌했다고 하는 표현이 뭐 사고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리다에게 디에고가 고통도 줬지만 붓을 다시 쥐어준 것도 디에고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으로 힘들어할 때 병원에 있을 때 프리다에게 붓을 선물을 합니다. 네. 이때 그렸던 작품이 떠있는 침대, 일명 헨리 포드 병원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유산의 아픔을 남깁니다. 그림의 한가운데 프리다가 누워있고 네. 붉은 핏줄로 이렇게 6개의 상징물이 프리다와 연결이 돼 있는데 뭐 본인이 원했던 아들의 태아 모습, 척추 골절을 암시하는 부위 네. 혹은 달팽이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그 지난한 시간, 느린 시간 그러니까 그 낙태를 하는 과정에서 네. 회복하는 과정에 느린 시간이 가지 않는 아랫줄에는 낙태 기계와 디에고가 준 난초와 골반 뼈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프리다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침대 시트는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미술과는 다르게 지금 저희가 라디오로 하면서 그림을 보지는 못했지만 네. 말씀만 들어도 뭔가 되게 먹먹한 감정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작품을 좀 보면 시각적으로는 좀 충격적인 느낌도 네, 받았을 것 같고요. 절절한 고통이 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그 이후에 여동생과의 사건 이후에 그렸던 작품이 단지 몇 번 찔렀을 뿐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네. 이제 한 남자가 침대에 있는 한 여자를 이제 칼로 찌른 그런 장면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당시에 멕시코의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찌르는 실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 당시에 왜 아내를 찔렀습니까? 라고 했더니 실제 그 사건의 남편이 단지 몇 번 찔렀을 뿐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사건을 모티브로 그린 건데 그림 속의 남자는 사실 디에고를 상징하고 여자는 본인이겠죠.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나에게 그 정도의 고통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오히려 디에고가 프리다의 뮤즈가 된 거네요.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네.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가 네. 여성주의나 이런 그 맥락하고 맞닿아 있는 시각으로 많이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있어서 난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을 트이게 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트이는 생각이 이제 삶을 살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모르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일부러만 갖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살다 보니 그런 맥락 속에서 네. 만들어진 거겠죠. 어쨌든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는 이런 절절한 고통들이 네, 그렇죠. 대부분 잘 담겨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받기만 하던 프리다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언젠가 이제 눈이 번쩍 뜨였는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인 조각가를 만나기도 하고요. 예. 심지어 여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트로츠키라고 하는 50대의 유명한 혁명가와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둘은 1929년에 결혼을 했다가 예. 40년, 그러니까 11년 만에 이혼을 하는데요. 이혼 전후로 그린 자화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에고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의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자화상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하나는 두 명의 프리다라는 작품인데요. 예. 이혼 문제로 갈등하는 그런 마음을 그렸고 두 명의 프리다, 그러니까 프리다가 두 명 그 화면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둘이 손을 잡고 있는데 하나는 과거의 프리다고 하나는 변화 이후의 프리다겠죠. 오른편에 있는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 사진을 손에 쥐고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디에고가 이 멕시코 의상을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좌측에는 현대식의 그 서양식 의복을 입고 심장에서 연결된 혈관을 이게 자르는 듯이 혹은 지혈하는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상반된 두 인물 같은 나지만 그렇게 놓으면서 이제 과거와 현재 난 이제 변화할 거야라는 마음을 좀 담아냈고요. 네. 실제로 이혼 직후에 그린 자화상은요. 짧은 머리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인데요. 남편이 사랑했던 다 이제 남편이 되게 선호하고 사랑했던 걸 다 버리는 모습들을 보여. 네. 그 긴 갈색 머리를 짧게 잘랐고요. 예. 프리다 스타일이라고 보통 했던 그 멕시코 전통 의상 대신에 심지어 여기는 이제 디에고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제 커다란 남자 양복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세상에는 그 잘라낼 수 없는 지긋지긋한 사랑이 존재하나 봐요. 둘은요, 1년 만에 또다시 재혼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그림 그 이거도요? 그러게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요? 재혼 과정에서 계약서를 썼는데 자유 연애를 허용할 것, 경제적으로는 서로 분리할 것, 주거 공간을 분리할 것. 그래서 서로 둘은 옆집에서 살고요. 두 집은 옥상이 이렇게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네. 반세기도 더 전에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쨌든 예술적으로는 네. 두 사람 모두 다 평가를 했던 것 같네요. 상당히 네. 높게. 네. 그게 아마 두 사람들을 계속 결합시켜주는 힘이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프리다가 흔쾌히 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소유할 수 없는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는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료가 되는 게 차라리 현명한 방법이겠다라고 네. 생각한 게 아닐까 싶고요. 예. 실제로 재결합 이후에 자유와 독립성을 얻게 되고 부부의 유대감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는 해요. 근데 제 선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예.
디에고가 그 프리다의 고통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싶었다. 프리다는 그런 여자 중 대표적인 여인이다. 그러면서 프리다의 작품에는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이며 고통을 감내하는 프리다의 힘이 담겨 있다. 남 얘기하듯이 했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얘기를?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과학적인 사람 아닌가 이런 그쵸.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즘에 알려지면은 정말 뭐 큰일 날 이야기일 그렇죠. 수도 있는데요. 예. 예술이 그 시각적인 부분보다는 네. 그 개념적인 부분이 강조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현대 개념이 미술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그 개념 미술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작가들이 인간 본연의 감정을 극대화해서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던 시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것이 일종의 치유처럼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인간의 삶에서 고통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제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 삶의 본질로서 그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예술이 통찰하게끔 할 수가 있고 이제 자신이 그 처한 고통의 모습을 그려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삶을 고통의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기 돌봄의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런 말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제 네. 고통이 예술로 승화된다는 말 좀 많이 들어보시기는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약간은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점은 예술의 역할이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때로는 고통이 수반되어야만 진정한 예술이 꼽힌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약간 문학적인 표현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또 영화 과거 서편제 봤던 것도 생각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리꾼인 아버지가 딸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뭐 한을 느껴서 진정한 소리꾼이 된다. 맞아요. 이거는 좀 비슷한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 중에 하나의 기능을 잃으면 이제 다른 감각이 더 발달된다는 네.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런 게 그 작가들에게 요구되는 약간은 신화적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예를 들면 프리다 칼로가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었다거나 고흐가 귀를 잘랐다거나 네네. 쿠사마 야요이가 정신병원에서 살고 있다거나 이런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작가에게 일반인과는 다른 존재라는 어떤 신화적 속성을 좀 부여하고 작가를 매력 있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수반되지 않은 예술가의 작품이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작가는 경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뭔가 좀 힘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는 좀 폭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런 얘기하면은 작가한테 하들을 거 굉장히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 네. 얘기하면 근데 작가는 맨날 가난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는 물어볼 실제로 거예요. 만난 한 미술계 인사가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작가는 비극 속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더라라는 말을 이제 서슴지 않고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더 이상 그 가난이나 고통이 좋은 작품의 어떤 필수 요건이 되는 거는 아니다. 라고는 좀 생각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어찌됐든 프리다와 디에고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프리다는 47살에 생을 마감을 하는데요. 네. 그때까지 둘은 부부의 연을 계속 유지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프리다는 다리도 절단하고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척추가 버티지 못하게 되는데요. 1953년에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기에 1년 전에 디에고는 프리다에게 개인전을 열어주고요. 이때 걸어서 참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침대째로 전시 오프닝을 방문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리다가 그 다음 해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디에고도 프리다의 사망 후에 매우 슬퍼했다고 해요. 그리고 3년 뒤에 디에고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 사이에 또 그 조수와 사랑을 빠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소 생각했던 우리가 뭐 예술가의 뮤즈는 이래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은 사실은 좀 버려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네. 극한의 뭔가 고통 속에서 예술이 승화된다고 하는 표현도 이제는 앞으로 안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미슐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